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흔히들 중국의 여후, 측천무후, 서태후를 일컬어 중국의 3대 악녀라고 하는데 이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악녀는 중국 고대사의 한나라 여후입니다. 여후는 비단 세 악녀 중 가장 앞시대의 사람일 뿐 아니라 3명 중 가장 잔혹무도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수위가 세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후의 본명은 여치입니다. 지금의 산둥성 일부 지역인 서주 폐현의 혈령이었던 여문의 딸로 여씨 집안은 나름 알아주는 권세 가문이었습니다. 여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마을 폐현에서 건달로 활동하던 유방을 보고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인재라며 자신의 딸과 유방을 결혼시킵니다. 아주 탁월한 투자였죠. 시대적 배경은 중국 고대 진나라 말 진시황 사후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울 때 중국 전역에서 반란이 잇따랐습니다. 지방 제후들은 아예 독립정권을 선포할 정도였는데 그중 유방과 항우가 합심해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이후 유방의 한나라와 항우의 초나라가 중국의 유일한 패권을 두고 중국 역사상 가장 박진감 넘치는 대결을 펼치니 이게 바로 초한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론 유방이 항우를 상대로 최종 승리해서 중국 전역을 통일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초기 대결에는 유방의 세력이 항우의 세력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별 볼 일이 없었고 죽을 뻔했던 위기도 숱하게 많았죠. 이 과정에서 유방의 아내였던 여치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물심양면 유방을 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항우한테 인질로 잡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질로 있으면서 여치는 항우한테 죽일 거면 죽여라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여치는 여장부였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남편 유방도 그냥 자기 아내가 센캐 이 정도로 생각했을 뿐 그렇게 잔인한 미친 여자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은 장안을 수도로 삼고 중국의 독보적인 유일무이의 지존 황제로 등극하면서 한나라의 1대 황제 한 고조가 됩니다. 더불어 아내 여치도 한나라의 1대 황후 여후가 되죠. 여후는 여시성을 가진 황후라는 뜻입니다. 여후의 악행은 한나라의 통일 이후 본격화됩니다. 외부에 적이 없으면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물고 뜯는 국면이 전개되는 법이죠. 세력이 미미했던 유방이 그토록 강력했던 항우와 다른 지방 제후들을 모두 무찌르고 통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유력 조력자들의 힘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본인을 도운 유력 제후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해주어야 했고 지방으로 파견하여 그곳에 제후왕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황제 유방이 왕으로 임명해 제후왕은 황제 유방에게 충성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적어도 그 지방 지역에서만큼은 거의 독립적인 정권으로 군림해 있었습니다. 한 고조 유방 입장에선 이들의 힘이 실로 거슬리고 위협적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짓누르려고 하다간 되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일 신경 쓰이는 제후왕은 한신이었죠. 한신은 유방이 항우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 1등 공신으로 가장 공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포상받은 힘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유방도 한신이 없었으면 절대 항우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걸 인정은 하고 있었지만 항우와 싸우던 도중 한신이 은연중에 내비친 불순한 마음들 때문에 여간 신경이 거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유방의 아내 여후가 나서줍니다. 여후는 한신을 속여 수도로 부른 뒤 반란자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참수시켜버립니다. 한 고조 유방의 허락 없이 여후가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었는데 한 고조는 별다른 반응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하죠. 또 한신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독자적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던 제후왕 팽월도 모반죄로 참수당하고 한신의 팽월까지 당하자 다음은 본인 차례라고 생각한 또 다른 강력한 제후왕 영포가 반란을 일으키지만 진압당하고 싸움 도중 사망합니다. 이렇게 한 고조 유방에게 가장 거슬리던 제후왕 빅3가 모조리 사라졌고 이걸 다 계획한 사람이 여후였죠. 내부의 잠재적 적들까지 다 제거한 한 고조 유방은 유씨가 아닌 제후왕은 모두 배격한다는 일념하에 지방 제후왕들을 전부 친척들을 앉힙니다. 이러면 지방 반란의 가능성은 없고 중앙 권력이 한층 더 공고해지겠죠. 외부의 적도 내부의 적도 없겠다.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펼쳐질 것만 같죠. 하지만 빌런은 시대를 가리지 않죠. 여후와 유방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후가 공식 황후였기 때문에 당연히 둘 사이의 아들이 태자로 임명되어 차기 황제를 이을 사람이었죠. 문제는 유방에게 후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여후와 낳은 아들 외에도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의 엄마가 다 다를 만큼 후궁들이 몇 명 있긴 했는데 그중 유독 척
척부인이라는 후궁을 총애했고 돌연 태자 자리를 여후와 낳은 아들에서 척부인과 낳은 아들 유여의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한고조가 해버립니다. 숱한 신하들이 태자를 교체하는 행위는 황실과 국가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진나라가 그렇게 해서 멸망하지 않았냐고 간언했지만 유방은 듣질 않습니다. 일찌감치 정치에서 은퇴한 그 유명한 장자방이 이때 다시 유방에게 찾아와 태자 교체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유일하게 장자방 말은 잘 들었던 유방은 태자 교체 선언을 철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방이 그런 선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후에게 척부인과 그 아들 유여인은 적이 되어버린 거죠. 유방이 태자를 교체하려고 했던 건 척부인을 더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아마 여후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여후와 낳은 아들이 차기 황제가 되면 여후가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텐데 가뜩이나 자기 있을 때도 자꾸 황제 권한 넘보고 자기 허락 없이 제후들 막 죽이고 다니는데 자기가 죽은 이후를 걱정했을 듯합니다. 유방의 걱정은 진짜 실현이 됩니다. 기원전 195년 한고조 유방이 죽고 여후의 아들이 2대 황제 해제로 등극하는데 지금부터 수위 엄청 세집니다. 여후는 우선 태자가 교체될 뻔했던 유여의를 궁궐로 소환해 그 10살짜리 어린아이를 독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여의의 친모 한고조 유방이 특히 총애했던 척부인 그녀에게 죽은 유여의의 시체를 보여준 뒤 척부인의 팔다리를 모두 자르고 혀를 자르고 눈을 후벼 파고 귀에 이물질을 넣어 의식은 있는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돼지 우리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거 사마천리 사기에 실린 실제 사건이고 조금의 과정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후는 자기 아들 해제와 함께 돼지 우리를 찾아가서 그 척부인을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황제 해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어머니 여후에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며 소리치고는 어머니가 무서워 정사를 모두 관심을 끈 채 술에만 의지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해제는 재위 7년 만에 사망하고 해제의 아들이 3대 황제가 됩니다. 여후의 손자인 거죠. 황제는 나이가 어렸고 당연하게도 모든 정치는 여후가 섭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고조 유방 때 지방의 제후 왕들로 봉해졌던 황실 사람들을 모조리 폐하고 자기 일가 친척들 여시 사람들을 모조리 지방 제후들로 임명하고 역시 자기 집안 사람들인 여대, 여산, 여록 등을 한나라의 남북군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남군은 궁궐수비대고 북군은 수도방위대입니다. 궁궐수비대와 수도방위대를 여시 집안에서 장악했던 것이었죠. 자기 집안의 여시 여자들은 전부 주력 귀족들이나 황실이었던 유씨들과 혼인을 맺게 했습니다. 한 번은 여시 집안 여자와 혼인한 유방의 7아들 중 한 사람이었던 유우가 바람을 피우자 여후가 유우를 굶겨 죽이기도 했죠. 유방의 7아들 중 또 다른 왕자였던 유회도 여씨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자 여후는 그 내연녀를 죽여버렸고 슬픔에 잠긴 유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고조 유방에게는 여후 사이에서 낳은 해제 제외하고 7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3명을 전부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 아들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면 8명 중 4명이 여후 때문에 죽은 거죠. 한편 3대 황제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자기가 해제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제와 해제의 아내 사이에선 아들이 없자 해제의 아내는 궁녀의 아무 아이를 데려와 자기의 아들인 척 가장한 거죠. 물론 그 궁녀는 죽고요. 이 소식을 들은 어린 3대 황제는 언젠가 자기가 크면 복수하겠다는 말을 하자 할머니 여후가 3대 황제를 가두고 암암리에 암살해버립니다. 그러곤 해제의 또 다른 아들이자 자기의 또 다른 손자였던 아이를 4대 황제로 등극시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세월 앞에선 무상한 법이죠. 기원전 180년 여후가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사망하기 직전 본인이 죽으면 분명 반대파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며 군권을 장악한 여씨 친척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여후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여후 사망 이후 지방의 제후들이 여씨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며 들고 일어나 수도 장안으로 진격해옵니다. 여기에 수도 장안에서 그동안 여후 눈치를 보던 진평, 주발 등이 수도 방위군을 장악합니다. 진평, 주발 모두 한고조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 함께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수도 방위군들조차 여씨 정권의 전횡에 반감이 너무 강해서 금세 돌아섰죠. 더불어 또 다른 반여씨 세력이었던 유장이 궁궐로 들어가 여씨 수뇌부를 제거하고 궁궐을 장악합니다. 여씨 정권은 친여파였던 관영장군을 내세워 항전하지만 이 관영장군 또한 한때 한고조 유방과 동고동락했던 사이로 이건 아니다 싶은 관영이 돌아서서 반대로 여씨 정권을 역공하면서 여씨 정권을
정권은 무너집니다. 여씨 집안 사람들 전원 다 참수되죠. 여후가 생전 옹립했던 4대 황제는 이 과정에서 유폐된 이후 암살당했고, 한 고조 유방의 아들들 중 여후에게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었던 유항 왕자가 5대 황제로 추대되니 한 문제이고, 한 문제 때 한나라는 안정기를 이룩합니다. 권선징악이라고 아무리 강한 권력을 쥔 사람이라도 피를 통해 이룩한 힘은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후 입장에선 본인이 죽고 여씨 정권이 무너졌으니 누릴 건 다 누린 거죠. 잔인함만으로는 중국 악녀 중 원톱 오브 원톱이고 진짜 미친 사이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몇백 년 후 여후의 무덤이 파헤치지면서 시신이 훼손되는데 이걸로나마 정의가 구현됐다고 위로할 뿐이네요. 3대 악녀 중 순서상 두 번째에 해당하는 중국 중세사의 악녀이며 비단 황후를 떠나 황제 자리까지 등극했던 측천무후, 그녀는 누구일까요? 측천무후의 시대적 배경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 한 명의 황제가 있다면 바로 중국 역사 통틀어 거의 모든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으나 고구려 원쟁에 실패하며 이미지 다 깎아버린 당태종 이세민이 제일 유명한 황제겠죠. 측천무후는 이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이었습니다. 성이 무씨여서 후궁 시절 측천무후의 별명이 무미랑이었다고 합니다. 미랑은 예쁜 외모를 가진 여성에게 붙이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측천무후를 다룬 중국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 제목이 무미랑 전기입니다. 비록 측천무후가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이었지만 두 사람이 나이차가 많이 났고, 이세민이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할 때 측천무후가 병 간호를 하는데 그때 이세민의 아들 이치가 측천무후를 보고 반했다고 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죽자 관례대로 후궁이었던 측천무후는 비구니가 되지만 그녀를 연모했던 당태종 이세민의 아들 이치, 공교롭게도 이 이치가 당나라 3대 황제 당고종으로 즉위해서 황제의 특권으로 측천무후를 비구니의 신분에서 해방, 자신의 후궁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후궁으로 당고종이 측천무후를 후궁으로 드리도록 옆에서 설득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당고종의 황후였습니다. 당고종이 진짜로 좋아했던 후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후궁에 대한 질투심으로 당고종의 황후는 더 예쁜 여자를 후궁으로 데려오면 자기들끼리 경쟁하겠지 싶어서 당고종을 설득했던 거죠. 여기에 측천무후가 당고종의 아들까지 딱 낳아버린 겁니다. 당고종의 황후와 측천무후는 합심해서 그간 당고종의 총애를 받던 그 다른 후궁을 모함씌워 궁궐에서 퇴출시켜버리죠. 이 다음 대목에서 측천무후가 진짜 난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측천무후가 당고종 사이에서 이 딸도 낳은 적이 있는데 황후가 측천무후의 딸을 암살해버린 겁니다. 라고 측천무후가 소문을 내고 다니며 황후를 모함한 겁니다. 여기에 속은 당고종은 황후마저 내쫓아버리고 측천무후를 새로운 황후로 삼습니다. 황후가 된 측천무후는 일전에 자기가 내쫓았던 그 후궁과 폐위된 황후의 팔다리를 잘라서 몸통만 술독에 담가버렸다는 잔혹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더불어 자신을 견제했던 공신들 중 장손모기와 저수량 등을 참수시킵니다. 측천무후가 황후가 되자 희생된 이 대신들은 대부분 당태종 이세민의 충신들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황제였던 당고종이 이 원로 대신들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걸 눈치챈 측천무후가 대신 나서서 원로 대신들을 제거해 주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치 과거 여후가 한 고조 유방의 눈치 보던 한신, 팽월, 영포 등 제후왕들을 대신 제거해 준 것처럼 말이죠. 황후가 된 측천무후는 차기 황제를 잃을 태자를 자기 아들로 교체해버립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자가 된 측천무후의 아들조차 측천무후의 과격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측천무후가 독살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측천무후의 둘째 아들이 다음 태자가 되었는데 이 아들은 사실 측천무후의 친아들이 아니라 이 당고종과 자기 언니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여서인지 역시 측천무후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자 측천무후는 그 아들도 폐위시켜버리고 세 번째 아들을 태자로 교체해버립니다. 이맘때쯤 측천무후는 조정 내 숙청 작업을 단행해서 본인의 측근 세력들로 물갈이를 해버립니다. 바야흐로 측천무후의 세상이었고 당나라 정치는 사실상 측천무후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 됐습니다. 그러면 남편이자 당나라의 엄연한 황제 당고종은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당 고종도 점차 측천무후를 경계는 하지만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몸 상태였고, 측천무후는 기회다 싶어 수렴청정을 선언하고 그때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나섰던 거죠. 이때 우리 한국이 얼떨결에 측천무후의 덕을 약간 본 일도 있었습니다. 측천무후가 막 권력을 다 장악했을 때가 이제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당나라와 나당 전쟁을 벌일 때였는데,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던 건 당 고종의 욕심이었고, 측천무후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에 가서 당나라 병력을 잃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차에 당나라군이 마지막에 자꾸 패배하자 전 병력 한반도에서 철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683년 결국은 당 고종이 죽고 태자였던 측천무후의 셋째 아들이 당나라의 4대 황제 당 중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당 중종도 어머니 측천무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건지 자기 아내, 그러니까 측천무후의 며느리가 되는 위황후의 위씨 세력을 강력하게 등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 중종이 황제의 자리를 장인어른께 넘길 수도 있겠다는 선 넘는 발언을 해버렸고, 측천무후는 황제를 넷째 아들로 교체해버립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황제가 된 5대 황제가 당 예종인데, 당연하게도 어머니 말에 절대 복종하는 허수아비 황제였고, 측천무후는 반대파들에 대한 연이은 숙청 그리고 지방 반란들을 계속 진압해가며 690년 결국은 스스로 황제에 오르니 중국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유일의 여자 황제였답니다. 측천무후는 수도도 낙양으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도 고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측천무후의 새로운 중국은 아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대가 됩니다. 측천무후가 정치는 굉장히 잘했는데, 우선 정치 깡패들을 키워서 부패한 정치인들과 불성실한 지방관들을 싹 다 잡아 제거합니다. 물론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꼭 반대파가 아니어도 뇌물을 받거나 백성들로부터 가혹한 세금을 뜯어내는 부패한 관리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치안은 안정되나 이 정치 깡패들로 인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정치 깡패들조차 제거해버리며 이 적당한 쇼맨십도 구사해줍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정치 제도들이 측천무후에 의해서 체제를 잡아갑니다. 이전에는 이 당나라가 전쟁에 하도 시달려서 제도나 정책들이 중구난방인데다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측천무후 때 다 자리를 잡은 거죠. 특히 과거 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후 한국과 일본 과거 제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측천무후는 외국인들을 적극 등용해서 인재 들이기만 하면 국적, 피부색, 출신지를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흑취상제와 고선지, 거란족의 이해고 등이 있죠. 꼭 인재 발탁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의 당나라 방문을 오히려 더 장려하며 당나라가 문화적으로도 융성해지는 그 토대를 마련했죠. 나중에 당나라가 어마어마한 전성기와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여기에 힘을 보탠 정치인들이 전부 측천무가 발탁한 인재들이었죠. 심지어는 측천문자라고 이 한자를 조금 변용한 문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교 면에서는 조금 안습한 모습을 보입니다. 티베트, 거란족과 돌궐족이 계속 반란을 일으켰고, 우리한테는 뭐 좋은 일이지만 그 틈을 타서 발해가 건국해 중국 입장에서는 애써 고구려를 멸망시켜놓고 그 땅을 먹지도 못했죠. 측천무후는 한 15년 정도 황제로 있었는데, 그녀도 점차 나이가 들어가니까 후계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측천무후는 후계를 이 자기 집안 사람에게 물려주어 무씨가 계속 황실을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이씨 당나라 황실로 넘겨주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보통 독재자들은 당연히 자기 집안에게 양의하겠지만, 측천무후는 과거 자기가 폐위시켰던 자기 아들 당 중종을 다시 황제로 임명하고 본인은 정치선에서 물러납니다. 당나라가 다시 부활했던 거죠.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졌던 걸까요? 측천무후는 황제에서 물러난 뒤로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신원을 복원해주면서 702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측천무후는 할 것 다 하고 죽지만 그녀의 막내딸 이 태평공주라고 있었는데, 이 태평공주가 어머니와 또 판박이라서 어머니처럼 황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 당나라 조정을 장악한 적도 있었을 만큼 측천무후 사후로도 그녀의 흔적들은 계속 당나라 조정과 황실에 남아 영향을 줍니다. 측천무후는 중국의 3대 악녀 중 가장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사람입니다.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판하면 측천무후도 뭐 할 말 없겠지만, 당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중국사에서도 윤리와 도덕이 중요했던 시대에는 측천무후를 한없이 깎아내리지만,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에는 측천무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측천부가 뭐 전성기 때는 뭐 남자 3,000명인지 뭐 5,000명인지 뭐 이렇게 방탕하게 놀았다고 하는데 이는 좀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권력자가 어느 정도 호색하는 건 늘 있는 일이잖아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까지 놀았던 것도 아니니까요. 참고로 중국에 가면 룽먼 석굴사원이라고 있는데 이 석굴사원에 있는 제일 큰 불상의 얼굴이 측천무후 얼굴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악녀를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도 모두 못 봐줄 꼴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당나라에서 악녀를 한 명을 꼽아야 한다면 저라면 측천무후 대신 양귀비로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고 양귀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악녀 중 늙은 여우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서태후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청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먹은 무능력함의 표본인데요. 고구마 100만 개는 먹은 듯한 서태후의 악행,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는데요. 지금 시작하죠. 서태후를 이야기하려면 중국 근대사의 기점으로 간주하는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편전쟁은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그중 1856년에서 1860년까지를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합니다. 제2차 아편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청나라 정부를 협박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까지 진격합니다. 영프 연합군이 텐진에 상륙했을 때 청나라 정부는 당연하게도 난리가 났고 당시 청나라의 9대 황제였던 한풍제는 불이 나게 승덕이라고 청나라 황실 별장이 있던 피서산장인데 이곳으로 도망갑니다. 황제 한풍제의 이복 동생 공친왕 혁큰이 베이징에 남아 항전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공친왕 혁큰은 베이징에 있으면서 영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영프 연합군의 강요에 따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 제2차 아편전쟁을 끝냈습니다. 사실 공친왕 혁큰은 베이징 자금성에 남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더 이상의 전쟁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차라리 근대적 조약을 통해 청나라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공친왕 혁큰은 8대 황제가 오늘 내일 할 때 차기 황제의 후보로 물망에 오를 만큼 유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9대 황제는 자기 형 한풍제가 이었지만요. 그래서 청나라 조정엔 여전히 공친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풍제가 이 베이징 자금성에 나와 승덕으로 도망칠 때 청나라 조정 대신들 역시 베이징에 남기로 한 측과 황제를 따라 승덕으로 가는 측으로 분리됐습니다. 당연하게도 베이징에 남기로 한 세력은 공친왕 혁큰을 지지하던 세력으로 공친왕처럼 개항과 개방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풍제를 따라 승덕으로 간 세력들은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존 청나라의 기득권과 체제를 맹목적으로 과시하던 세력들이기도 했죠. 베이징 조약 체결로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자 공친왕은 승덕에 있던 한풍제에게 환궁하라는 편지를 보내나 한풍제는 건강이 좋지 않아 환궁하지 않습니다. 1년 후 1861년 한풍제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죠. 한풍제에게는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한풍제에겐 자안태후라는 황후가 있었으나 이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은 황후의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후궁의 소생이지만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한풍제의 뒤를 이어 청나라의 10대 황제가 되니 바로 동치제입니다. 황제 오를 당시 동치제의 나이 6살이었죠. 동치제를 낳아놓고 후궁은 이 아들이 황제로 등극하니까 황후에 준하는 칭호와 자귀를 받습니다. 동치제의 생모는 자희태후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 두 황후 중 진짜 황후 자안태후가 동태후이고 동치제의 생모 자희태후가 서태후입니다. 동치제가 즉위할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생모나 황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러나 한풍제는 죽기 직전 자기 어린 아들이 황제가 되면 생모인 서태후의 권력이 막강해지고 서태후가 청나라의 조정을 좌지우지할 것을 우려해 한풍제는 죽기 직전 승덕파 세력의 대표이자 9세대의 리더 숙순을 불러 어린 황제를 잘 보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 물론 자신의 죽음 이후 서태후가 조정을 농단하거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서태후를 처단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풍제의 장례식이 끝이 나고 한풍제의 시신을 베이징의 자금성으로 운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서태후가 선수를 치는데요. 한풍제의 거대한 운구 행렬식에 공친왕 혁큰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숙순을 비롯한 승덕파 세력들을 일거 체포한 뒤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서태후는 언젠가 숙순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이 자신을 제거하리라 판단했고 이에 그녀는 숙순의 정적이었던 공친왕과 베이징파 세력들을 끌어들였던 거죠. 황제는 어렵고 바야흐로 서태후와 공친왕의 섭정체제가 돌입했습니다. 이 사건을 신유정변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지지자가 없던 서태후는 공친왕 혁큰 세력을 적극 밀어주었고 근대화를 추구했던 공친왕 혁큰은 본격적인 청나라 근대화에 착수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공친왕은 청나라의 개혁을 주도할 인재들로 만주족이 아닌 중국, 한족 출신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만주족의 지배를 받아와서 그런지 중국 한족들도 적어도 군사와 기술 방면에서는 서양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로 진국번, 좌종당, 이홍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맥락 속에서 1860년대에 청나라에서 일어났던 중국의 근대화가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은 서태후의 권력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근대화가 서태후의 개인적인 정치 이념인 건 아니고 그저 정치적 파트너가 필요했던 서태후가 공친왕을 지지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양무운동은 거의 30년간 잘 진행이 됩니다. 양무운동 초기에는 진국번이 주도했지만 진국번 사후 그의 제자였던 이홍장이 양무운동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이 되었죠. 이홍장은 그 중에서도 해군 양성에 열을 올렸고 이홍장이 키워낸 해군 이른바 북양군벌은 당시 세계 해군 순위 8위에 해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서태후의 청나라 정부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서태후 보고 악녀라고 하지 않았겠죠. 청나라의 황제 동치제는 친엄마였던 서태후보다 동태후를 더 따랐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어린 동치제를 굉장히 엄하게 교육한 반면 동태후는 동치제에게 살갑게 대했기 때문이죠. 1872년 동치제가 15살이 되었을 때 동치제의 혼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황후를 간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후보들이 뽑혔고 후보는 2명으로 추려졌습니다. 하필 동태후와 서태후가 원하는 며느리 후보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때 동치제는 친엄마 서태후가 아닌 동태후가 선택한 여인을 황후로 결정했습니다. 동치제의 선택에 서태후는 상당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서태후는 새로 들인 며느리를 몹시 싫어하며 구박했고 심지어 폭행하기도 했다죠. 그리고 동치제가 아들이 생기면 나중에 며느리가 섭정을 하게 될 테고 본인은 뒤편으로 물러날까봐 동치제와 황후의 합방을 금지시키곤 했습니다. 황후가 동치제와 같은 방에 있으면 서태후는 황후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 구타까지 했다고 합니다. 1873년 동치제가 16세가 되었을 때 두 태후의 섭정을 공식 종료하고 동치제의 친정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태후의 입김은 강했죠. 서태후와 공친왕 혁흔 사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는데요. 서태후는 동치제에게 아편전쟁 당시 훼손됐던 청나라 황실 전용 동물원 원명원을 복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치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원명원 중건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친왕 혁흔을 포함해 대부분의 신하들은 원명원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원명원을 중건하면 양무운동 재정 지원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동치제는 원명원 건설 계획을 철회를 했죠. 반면 서태후는 본인이 제안한 건설 프로젝트를 감히 반대하냐며 공친왕 혁흔이 가지고 있던 황실의 자기 대부분을 박탈시켰습니다. 동치제가 친정을 시작한 지 겨우 1년이 지나서 동치제는 천연두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일설엔 매독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치제는 어려서부터 사창가를 밥 먹듯이 드나들곤 했었거든요. 동치제가 죽자마자 서태후는 며느리를 더더욱 구박하며 심지어 자결을 요구했고 시어머니의 면박을 참지 못한 동치제의 황후도 자결했습니다. 동치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서태후는 동치제의 사촌 동생이었던 광서제를 청나라 11대 황제로 즉위시켰습니다. 광서제의 친엄마가 서태후의 여동생이거든요. 광서제는 불과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섭정은 동치제 때와 마찬가지로 동태후와 서태후가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때 이 두 여인의 집이 자금성 기준 동서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동태후, 서태후 구분이 생기죠. 광서제가 즉위하고 7년 후 동태후가 사망했습니다. 동태후가 죽자 서태후가 동태후를 암살했다는 독설설이 나돌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음모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태후 사후 서태후는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 누구도 서태후의 권력에 도전할 수 없었죠. 1884년 서태후는 기어코 원명원을 중건하겠다며 원명원에 준하는, 아니 어쩌면 더 큰 규모의 황실 후원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후원이 이화원입니다. 이화원에 투입된 자본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무운동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죠. 심지어는 이화원 건설을 위해서 1890년 북양군벌에 투입되었던 재정 지원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엄청난 템빨을 갖춘 북양군벌은 이후 제대로 된 비용과 지원이 없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청일전쟁 당시 대포나 무기가 불발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편 서태후는 일찍이 자신이 점찍어둔 여인과 광서제를 혼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광서제는 억지로 한 결혼에 황후를 굉장히 박대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큰 광서제는 서태후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본인이 황제인데 황제 같지가 않다는 거죠. 1890년대는 광서제가 20대가 됐을 때였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쾌활하며 용기 넘치는
광서제는 젊은 혈기에 뭐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서태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이맘때쯤 조선의 주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 양국 사이에 전운이 돌자 광서제는 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조선에서 일어났고 조선의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자 청나라와 일본 모두 조선으로 병력을 투입했고 광서제는 일본을 상대로 강력한 개전 의지를 비추며 결국 청일전쟁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광서제가 주도한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청나라의 강력한 군대였던 북양군벌은 사라져버렸죠. 광서제는 패전의 책임을 이홍장과 공친왕 혁흔 그리고 양무운동 그 자체로 돌렸습니다. 이로써 이홍자와 공친왕 혁흔의 정치 권력은 예전 같지가 않게 되었고 양무운동도 종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에 팔팔 끓어넘치는 광서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어 이 황제권을 강화하고 서태후를 몰아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1898년 광서제는 일본 유학 출신으로 굉장히 박학다식한 지식인들을 내세워 청나라의 정치체제 자체를 서양식 입헌 군주정으로 바꾸거나 정치사회 다방면에서 100가지가 넘는 급진적인 근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늙은 여우 서태후가 정치 초년생 광서제에게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서태후는 원세기를 내세워 군부대를 자금성으로 데리고 와서 광서제를 유폐시키고 모든 변법의 내용을 철회하겠다는 훈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법 자강운동은 약 3달 만에 끝이 나버렸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서태후에게 등장하는데 서양 공사관 측에서 황제의 폐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광서제는 그래도 서구화를 진행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태후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외국 공사관에서도 서태후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체제에 불만이 많았죠. 서양 공사관들이 안 입고 왔던 이 멍청한 여자가 서양인들 테러하고 다니던 사이비 종교단체 의화단을 노골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꼭지가 돈 서양의 8개국 국가들이 모두 출동하여 베이징을 함락하고 의화단 청소라는 명분으로 정말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합니다. 베이징이 함락되기 직전 서태후는 심지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벌집을 건드리질 말던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온 서태후는 광서제를 폐위시키지는 않았지만 광서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답니다. 1908년 청나라의 광서제가 3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어릴 때 본의 아니게 즉위한 광서제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서태후의 온갖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몸의 잔병치레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광서제 죽음 당시 사람들은 전부 서태후가 광서제를 암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다분한 게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기 하루 전날 차기 황제를 임명하는 칙서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2008년 광서제의 시신 부검 결과 독살된 게 맞다고 판정되었답니다. 이렇게 광서제사 후 1908년 광서제의 조카였던 3살짜리 황자 푸이가 서태후의 지목을 받아 청나라의 12대 황제인 동시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로 즉위했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이랍니다. 어이가 없는 게 광서제 사후 바로 다음날 서태후도 죽습니다. 공식 사인은 서태후가 먹은 게 잘못되어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영국인에 의하면 서태후가 원세계에게 총살당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주장이랍니다. 서태후가 이때 당시에 80대여서 상당히 노쇠하고 늙은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지병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서태후는 3명의 황제를 직접 옹립하고 그중 2명은 서태후 때문에 비극적인 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과 조카였는데 말이죠. 중국 근대사를 공부하다가 청나라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왜 이랬을까? 라는 질문의 모든 대답은 서태후 때문입니다. 뻘짓이 한두 개가 아니라 대표적인 뻘짓을 꼽기도 어려운 서태후. 청나라의 몰락엔 3대 악녀 중 가장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